주체 시간은 이제 기본적인 뭐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앞 시간은 마인드였고요. 뒤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조금 용어들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작년 코로나가 생기고 갑자기 진짜 시대적으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방송한다고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이게 언제 이게 잠식이 돼서 저희가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양적 완화라는 게 돈 푸는 거죠.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이게 경기가 악화되는 거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춥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뭐 제로금리를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이런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풀면 그 돈들이 이제 시장으로 돌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돈을 푸는 현상 자체를 양적 완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들 아시죠? 작년에 저희 양적 완화를 위해서 돈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1차에, 2020년도에 1차에 뭐 총 32조. 또 추경, 3차에 또 풀었죠. 그리고 또 풀었습니다. 7.8조. 긴급 재난자원. 그리고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에가 5.1조, 또 산업으로 또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우리 시장에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풀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장모님이 시장 운영을 하시는데 시장이 가게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또 돈을 지원해주고 사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집 시세를 알려주는 이런 빅데이터들이 지금 파트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부동산은 뭐 생소하신 분도 불인이시라면 생소하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정원이었죠. 감정원이었는데 이름이 이제 한국 부동산원으로 이제 개편을 이름을 바꿨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뭐 많은 어플이 있지만 뭐 딴 것도 많지만 어플에 데이터들 여기하고 딴 거 한 군데 더 있는데 KB라고 그쪽에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통계 자료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일반 공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부동산원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뭐 하시면은 부동산 공부를 쭉 하시면은 이런 데도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 보시고 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뭐 공시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뭐 위에는 모르겠고 뭐 공시시가라는 것도 있고 뭐 통계 시스템도 있고 뭐 시세 알려주는구나 있고 그다음 뭐 여기서 청약도 관련하는구나 이 정도면 그냥 이런 게 알고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또 아깝게 메인 페이지였고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지가 차트도 다 그려줘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집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격 동향 뭐 등등 실거래해가지고 아파트 뭐 빌라 매매부터 전세 다주택 뭐 아파트 연립까지 해가지고 오피스텔 뭐 모든 걸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도 해놓고 이렇게 상세하게 차트도 이렇게 탁탁 클릭만 하면은 착착착 나와요. 굉장히 요즘은 너무 이런 걸 갖다가 보고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장단점은 있죠. 차라리 저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만 아니까. 근데 이제 너무 공개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 상승폭이 이제는 좀 주로 옛날에는 막 길게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투자를 이 기간도 옛날에는 10년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갈수록 이런 것 때문에 자료들 때문에 좀 주기도 짧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공개가 많이 되는 것도 말이죠, 그죠? 안 되는 게 지만 알고 있는 게 심인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이렇게 방금 그거는
자동화 시스템을 해가지고 차트를 갖다 이렇게 그려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엑셀로 자료를 갖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쭉 파트 1, 2, 3 테이블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수치로서 정형화된 수치로서 시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요. 한번 그런 걸 참고로, 한번 혹시나 이제 공부하실 것 같으면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거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그게 어플로도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국 부동산 논의를 해가지고 어플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하면은, 네,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뭐, 떨어지고 이런 걸 갖다가 다 어플로 요새는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 한국 부동산은 이렇게 뭐 주간, 월간 이렇게 동향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뭐 시장, 시세 같은 거, 실거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알려주는데, 한국 부동산원이라는 게 한국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 정부기관 거구나. 민간이 아니고요. 정부기관 거구나.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이걸 갖다가 왜, 물론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겠죠. 그죠? 왜 만들었을까? 뭐, 이제 우리 실명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부동산원은 정부 정책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상황을 보고 뭐 규제를 할 건지 아니면은 완화를 해가지고, 올릴 건지 등등의, 정부 정책을 갖다 하기 위한 통계 자료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많이 오를까요? 그거를 딱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남편은 사상구에서 일을 하는데 나의 와이프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지역, 해운대겠죠. 해운대구가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사상에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사상 근처를 찾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투자로 보니까.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근데 남자라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상으로 일을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디서 살고 싶어?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그러면 서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강서구에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뭐 어디에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명동에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당신은 어디서 살고 싶어? 돈만 많다면? 강남. 그 다음 강남은 갈 돈이 안 돼.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뭐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렇게 나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거 입지가 좋은 쪽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울산에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울산 중구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구만 오를 거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더 많이 올랐냐면 남구가 더 많이 올랐어요.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무슨 호재가 있어요? 내가 매일 스타필드를 가요? 매일 안 가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부산 기장군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스타필드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단 말이에요. 이케아가 들어왔어요. 무슨 호재예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쇼핑시설도 좋아졌지만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스타필드 갈 때 걸어가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차 타고 가요. 어쩌다 한 번 간단 말이에요. 많이 가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맞죠?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저소득자도 들어오지만 알바생들 뭐 이렇게 누군가는 고소득자도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사업을 잘해서 고소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살까요? 울산 중구에 스타필드가 들어왔어요. 나는 돈을 잘 벌었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지. 당신 어디 살고 싶어? 학군 좋은 남구를 살거나, 조금 더 된다면 부산으로 오고 싶다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 있죠. 이게 주거지로서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그럼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면 같은 생활권 내에서 출퇴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질의 주거 입지가 수혜지역이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하면 색깔별로 입혀서 나오거든요. 빨간색이 뭐냐면 상업, 파란색이 뭐냐면 공업, 노란색이 주거, 녹색이 녹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업지에 가까운 주거지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면에 집이 제일 비싸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해운대, 동래구 이런 데가 더 비싸잖아요. 명동보다 강남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거지로서 발달된 곳,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고 뭐 이렇게 출퇴근 거리 가깝고 뭐 이런 거를 보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 맵에서도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번의 입지 분석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투자 수익을 한번 볼게요. 내가 분양권을 팔 때는 내가 처음에 이제 분양권을 당첨되거나 샀을 때 분양권 계약금이 들어가겠죠. 일단 계약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10% 들어갔겠죠. 그리고 확장을 신청했으면 확장비도 들어갔을 거고, 확장 계약금입니다. 그리고 옵션을 신청했으면 옵션 계약금이 들어갔을 거예요. 10%. 그리고 내가 이 분양권을 팔 때의 어떤 프리미엄이 이제 형성돼 있으면 그 프리미엄을 내가 이제 얹혀서 내가 팔겠죠. 그러면 팔 때는 계약금, 확장, 옵션, 계약금, 프리미엄 이렇게 이제 금액이 이제 들어가요. 그럼 살 때도 마찬가지로 분양 계약금, 확장, 옵션, 계약금, 프리미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팔 때나 살 때나 분양 계약금과 확장, 옵션, 계약금은 동일해요. 그러면 분양권의 투자 수익은 어디서 차이 나냐? 여기 프리미엄의 차이에서 투자 수익이 납니다. 자, 살 때나 팔 때나 분양 계약금과 옵션 확장 계약금은 동일해요. 근데 프리미엄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투자 수익에 결정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투자 수익은 프리미엄에서 차이 난다. 너무나 간단하죠. 분양권이 그래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굉장히 이제 거래량도 많고 사고 팔기가 굉장히 쉬웠단 말이에요. 계산이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죠? 내가 샀을 때 그리고 내가 팔 때 그 프리미엄 차익만 내가 수익으로 잡으면 되니까 너무 간단해요. 자, 그러면 프리미엄 생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프리미엄 생성 과정은 일단은 분양가, 그 다음에 주변 시세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 이제 분양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분양한 아파트가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보다 낮게 분양했는지 혹은 높게 분양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의 어떤 질이 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대비 분양가는 적절한지 요걸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근 시세를 볼 때 먼저 지역에 있는 대장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 이제 분양 단지의 입지 비교를 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근 아파트의 신축과 구축의 아파트 시세도 비교해서 이제 분양가가 적절한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제 프리미엄을 생성 과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니까 입지, 분양가, 브랜드, 그 다음에 세대수, 연식 이런 것들이 분양가 프리미엄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입지를 보면 이제 보통 교통 접근성, 학군, 그 다음에 상권,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좀 차이가 난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할수록 그 차이만큼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나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그 다음에 세대수, 같은 입지라도 같은 분양 단지라도 브랜드라든지 세대수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프리미엄의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영향이고요. 제재 사업이 보통 10년이 넘잖아요. 막 15년, 20년 걸리는 데도 있는데 세월이 그만큼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금액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변수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려면 관리처분 책자를 보시다 보면 가끔가다 예비비라고 표에 보이거든요. 예비비가 보통 1%를 잡아놓는데 1%도 채 안 잡아놨다거나 아니면 모 사업장은 4%를 잡아놨다라고 하면 4%를 잡아놓은 사업장이 1% 예비비를 잡아놓은 사업장보다 훨씬 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안정적인 사업이고 내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가고 그러면 수익금이 높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고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요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표로 쫙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공사비에는 철거비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가 요거 제가 동그라미 쳐는 요 금액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옆에 제가 체크 표시해 놓은 뭐 감리비, 부대 경비, 용역비,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이건 뭐다? 기타 사업비, 비공사비. 그래서 총 사업비는 공사비 더하기 비공사비인데 대략 75대 25를 이뤄요. 근데 재건축은 75대 25를 조금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개발은 보상비가 나중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비공사비가 25가 아니고 나중에 더 늘어요. 예를 들면 한 35까지도 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공사비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65%인 거죠. 공사비 절대 금액은 안 변했지만 상대적인 비율이 변한 거예요. 왜? 비공사비가 늘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쫙 보시고요. 여기 보세요.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여기 기타 예비비 있죠? 여기 몇 프로 잡아놨나요? 이 사업장은 1.04% 잡아놨죠? 보통 이 정도 잡는다고요. 요거마저도 안 잡으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투자 들어가실 때 요 수치가 너무 낮은데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매물을 인수하시면 돈이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라는 걸 마음을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공사비 대 비공사비 재개발 현장에서 67대 33까지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났을 때는 리스크가 아직 많아요. 대신에 리스크가 많다 하더라도 이때 들어가면 수익률이 높죠.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났을 때는 리스크가 싹 다 제거된 상태라서 수익률이 확정됐지만 그 수익률이 낮아요. 그 대신에 시간은 적게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개인의 취향이에요. 개취예요. 나는 수익률이 낮아도 빨리 들어가서 빨리 딱 먹고 떨어질래. 나 성질이 급해서 오래 못 기다려. 막 20년, 15년씩 투자하는 스타일 아니야. 하시면 좀 늦게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을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 땅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용도 지역은 건축물의 넓이,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정해놓은 규제에 따라 사용이 전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어요. 만약 이제 용도 지역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바로 옆에 보시면 새롭게 누군가가 공장을 짓는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난 매연과 소음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파트 바로 앞에 좌측편에는 공동묘지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자체는 엉망이 되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지막지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용도 지역이 땅별로 전부 정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땅에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넓게 얼마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는지 행위가 바로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용도 지역은 총 이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도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농림 지역, 세 번째 자연환경 보전 지역, 네 번째 관리 지역,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좀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시지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살기 좋게 또다시 구체적으로 4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 정중앙에 위치한 이런 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큰 대로변이나 교차로, 주변과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위주로 지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치면 서면이 있고, 서울로 치면 명동이 있고, 그 지역에 중심이 있겠죠. 여기 일광명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역 주변으로 상업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은 이제 쾌적함과 편리함 이렇게 함께 공존해서, 즉 사람들이 주거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위치해 있는 곳을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뭐 숨도 쉬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산책, 등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갖춘 곳을 녹지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창원을 보면 창원 지적 편집도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에요. 우리가 놀고 먹고 쓰고 이렇게 여기에는 시청이 위치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호텔이 있거나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도 상업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고 먹고 한잔 하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가 있습니다. 주거지는 우리가 피곤하니까 잠도 자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보통 상업지 인근으로 주거지역이 편성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공업지역입니다. 우리가 놀고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공간이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녹지지역, 초록색이 이제 산책도 하고 공기도 마셔야 되는 녹지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이렇게 많이 익히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이 네 가지가 있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관리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가 되기 바로 전 단계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의 땅을 관리만 하고 있다가 지자체에서 뭐 도시의 신도시를 편성하겠다, 뭐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 버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총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지역이 되기 바로 전 단계 계획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관리 지역 땅이 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아무래도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쓸모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전만 하고 생산만 하라고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관리 지역의 땅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화성시 남양읍이라는 곳입니다. 과거 조용한 시골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도 들어오고 뭐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 해가지고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상 여기가 주 도심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주거지 인근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넣고, 그 다음에 신도시와 가까운 이런 데 있죠. 갈색깔이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도시지역과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에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수용할 주거지가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도시와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을 풀어서 편입시켜서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땅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농림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지역은 먼저 말씀드리면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농림지역의 정의를 보면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로 한 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사 지을 땅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크게 현대사회랑은 맞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인 식량이 없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국가적 위기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식량을 담당하는 땅에는 농림지역 농지법이라는 규제를 적용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식량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농지법이라는 규제를 적용을 시켜놨거든요. 그걸 이제 농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림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외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규제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개발이 조금 힘든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반대로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은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가치가 조금 높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된다.
그냥 농업진흥지역이 서류에 찍혀 있으면 웬만하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표로 좀 살펴보면 먼저 제일 큰 규제인 농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외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으로 분류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가치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은 투자를 해도 되고 진흥구역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고 이제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지역으로서 농업 목적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땅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 말로는 절대농지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농지에 행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제처라는 사이트를 가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농업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된 토지로 이용해라. 뭐 농수산 가공물 처리 시설로 이용해라. 뭐 농수산에 관련된 연구시설, 농업인이 필요한 편의시설, 농업인 주택, 농업용 전부 농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은 거의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개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토지 투자랑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 1번 땅과 이제 2번 땅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땅은 평당 50만 원에 나와 있고 2번 땅은 평당 10만 원에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땅이 아무래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평당가도 높고 아무래도 좀 안 좋아 보이죠. 겉의 모습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서류를 보면 1번 땅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밑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란이 없습니다.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번 땅을 보면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규제가 딱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28,500원에 나와 있고 삼각형 땅은 44,000원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조건도 좋아 보이고 땅 모양도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1번 땅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땅이 나왔다고 하면 1번 땅을 선택을 해야 돼요. 훨씬 계획관리 지역이 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